반갑습니다. 건강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작년부터 이렇게 부동산 스타디 모임을 이렇게 구성해서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반갑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그 겨울도 좀 지나고 아주 그 꽃들이 만개한 그 아주 좋은 날씨, 오늘도 화창하네요. 그래서 이제 강의 제목을 이렇게 그 생활 속의 경매, 공매 등 실속 있는 부동산 토큰 투자 강의 이렇게 정한 그 취지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부동산 공부를 할 때도 뭔가 좀 실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속이 있는 것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매물을 골라서 수익성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든지 자기 경제 활동에 유익하게 쓰는 것도 좋지만, 경매라든지 공매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 적은 돈으로 아주 그 좋은 부동산을 갖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남기고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그 기반 축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부동산이 경매, 공매 과정을 통해서 하더라도 굉장히 그 부동산 가격이 비싸요. 고액이거든요, 대개가. 그러니까 문제는 하고 싶어도 돈이 나 혼자는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처럼 5명, 6명이 탄탄한 그 신뢰와 이렇게 인맥 형성이 돼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거를 활용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토큰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버스 탈 때 조그만 동전보다 조그만 그 토큰을 가지고 옛날에 버스 탈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큰 투자라는 것은 이 지분 투자인데, 지분 투자의 한 개념인데 결국은 소규모 투자, 소규모 지분 투자, 아주 작은 몫의 지분 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5명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은 2천만 원씩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범위를 넓히면 10명씩 하면 1억짜리 같으면 1,000만 원만 하면 되고, 또 더 넓히면 더 적은 돈으로 아주 그 투자성 있는 부동산을 갖다가 살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경매라든지 공매에 대해서 응찰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돈이 전제가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물건을 분석해서 판단한다 하더라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큰 투자라는 것은 이제 그 지분 투자인데, 그러한 그 소규모로 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4번째 강의 때 제가 또 자세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여기서 토큰 투자에 대해서도 좋긴 좋은데 장점도 많은데 문제는 단점도 있어요. 사람의 욕심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도 한 필지 뭐 200평짜리 대지를 하더라도 도로에 접했느냐 아니면 저 귀퉁이에 있느냐 이런 게 따라서 공유지분으로 투자를 하면은 그걸 룰을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싸우게 돼요. 싸우면 지분 투자해갖고 싸우면 서로 싸우고 소송까지 가게 되는 상황에 이르면은 그 투자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 아무리 좋은 물건을 골라놔도 서로 합심해서 좋은 방향으로 매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그 이익 배분도 정상적으로 되고 그러는데 서로 간에 싸우고 어느 한 사람이 극단적으로 나는 여기 이 게임 룰을 정한 대로 참여할 수 없어. 그냥 나 소송할 거야. 그러니까 고소 이탈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꼬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단점에 대해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마지막 제 시간에 그 다시 강의를 제가 할게요.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를 이 페이지를 넘기고 하는 측면이 있어 제가 좀 자리를 잠깐 옮겨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번 강의의 목차는 부동산의 특징과 저의 핵심 사항 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을 강의하는 목적은 부동산이라도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제일 좋은 부동산을 우리가 선택하고 고르고 그 다음에 그걸 권리 분석이나 입지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의 특징과 저의 핵심 사항 같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입력해서 있으라 해가지고 저번에 그 도입부 때도 한번 이렇게 좀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 경매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매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 강의 때는 공매 절차를 할 거예요. 경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대개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줬을 때 그 일어나는 그 사적 그 경매 과정이고요. 법원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공매라는 것은 세금과 관련돼서요. 특히 국세를 체납한다든지 세금을 갖다가 못 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관리공사라고 기획재정부의 그 산하공사에서 이 경매와 비슷한 절차로 이렇게 해서 국유재산인 토지라든지 건물 같은 거를 갖다가 그 공매를 해요. 공적으로 그 매매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방법 그리고 이제 주의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토큰 투자라는 게 뭐냐, 그리고 왜 필요하냐,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점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이런 제 사무실에 선다든지 아니면 현장을 가서서 견학을 하고 현장 강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강의 자료는 제가 충실히 준비하되 강의 시간은 핵심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에 토론이라든지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오셔갖고 제가 이 방문계라는 시에 대해서 저번에 이 미팅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의 특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때 일반 재화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일반 재화와 다른 특성을 부동산의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일반 재화 이런 것은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런 안경이라든지 이런 형광등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분들 앉고 계신 탁자라든지 이런 것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매장이라든지 백화점에서 얼마든지 전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든지 아니면 온라인에서도 거의 100%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어느 지역에 지리적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정성을 가져요. 그래서 움직일 수도 없어요. 부동산은 토지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나요? 그 다음에 그 토지에 있는 건물도
물론 뭐 이렇게 이 조립식 같은 거는 포크레인으로 떠가지고 이 트럭 같은 데 실어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동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는 얘기를 안 해요. 그 부동산 자체가 옮겨질 수 있느냐 이거요.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느냐. 누구도 부동산은 들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지리적으로 고정이 돼 있고 또 이동도 어렵다. 그러면서 장점으로서 영속적이고 불변적이에요. 그러니까 썩지도 않아요. 뭐 채소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고, 생선 같은 경우도 썩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은 일단은 불변적이고 영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돈을 부동산에 좀 묻어두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 이걸 마음대로 또 늘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마다 같은 부동산은 거의 없어요. 전부 한 지역에 대해서 토지를 개발해서 놓더라도 토지 필지마다 다 달라요. 도로에 접해 있느냐, 도로에 접해 있으면 한 면만 도로에 접해 있느냐, 아니면 코너 땅에 붙어 있느냐, 코너 각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사면에 붙어 있느냐, 양면에 뭐 양쪽에 토지가 있는데 이 위쪽에도 도로에 접해 있고 밑에도 도로가 접해 있고, 그 다음에 도로도 10차선 왕복 10차선 도로도 있고, 이 작게는 2차선 왕복 편도가 되는 도로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토지의 개별성마다 다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지역성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지역 단위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토지 가격 등이 이제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항상 영구적으로 불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토지에 대해서도 어떤 산이 개발돼서 택지가 될 수도 있고, 택지가 다시 뭐 이렇게 용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 변화 속에 있지 않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라 하면 보통 이제 지상만, 토지의 표면만 얘기하는데 지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택지 같은 경우는 상가를 지은다 할 때도 지하를 얼마를 파서 지하 1, 2층만 팔 거냐, 아니면 뭐 7, 8층까지 팔 거냐. 그러면은 땅을 파기가 좋고 토목공사비만 조금 절약할 수 있으면, 필요성이 있다면 깊이 파서 주차장 같은 것도 많이 넣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마음대로 차를 대놓고 그쪽에 이렇게 뭔가 자기가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좋겠죠. 그래서 토지 표면만 볼 것이 아니고 지하까지 어떤 토지가 있다면 지질이 어때서 지하까지 판다면 어느 정도 팔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지상까지 몇 층까지 질 수 있느냐. 그리고 몇 층,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10층까지 질 수 있는 건물이라도 공중권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통신사에 철탑을 갖다가 송신탑을 설치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의 광고탑을 세울 수 있게 허용한다든지 하면 공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창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표면과 지하와 공중에 대한 3차원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약하면 인정활동이 필요하다.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는 인터넷상으로 아무리 나름대로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현장을 가가지고 직접 모든 부분을 분석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산 삼목과에서 볼 때도
부동산은 영속적이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불변적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다. 그리고 투자성이 있다. 부동산은 대개가 하락도 하지만 오히려 상승을 많이 하고, 상승을 하게 되면 가격의 경직성이 있어서 제대로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볼 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점은 돈으로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현금성 측면에서 제일 약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부동산이 일반 자화와 다른 점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을 어떤 개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뭐 부동산을 꼭 개발은 않더라도 이것이 개발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개발 전망이 있느냐, 또 수익성이 있느냐, 또 일반 토지, 건물이 없는 토지를 살 때도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라 하더라도 농사를 짓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 농사의 종류도 과수나무를 심느냐, 아니면 민물 양식장을 하느냐, 송어 양식을 하느냐, 미꾸라지 양식을 하느냐, 이런 게 따라서 시설도 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할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를 살라고 했더니 뭐 근저당 은행에 융자를 많이 받아서 근저당을 많이 잡혀 있더라. 그래서 경매 직전이더라. 그럼 경매 직전 같으면은 금매니까 싸게 살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없는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어떤 지상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예고등기라든지 소송이 예정이 돼 있다라든지, 아니면 소유권을 누가 먼저 선점해서 가등기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를 살펴보려면은 민법 총칙이라든지 물권법,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 이런 부분까지 해서 다 권리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학이라든지 부동산학이라든지 평가이론, 이런 부분도 하지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고금리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은행 금리가 낮아가지고 대출이 용이하냐, 이런 부분까지 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대법이라고 얘기하는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건축법, 토지보상법과 같은 토지공법 같은 것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르더라도 이런 법이 있다. 근데 이런 법들이 이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써 있는 대로 98개나 돼. 98개나 돼. 그리고 그 속에 가면 252개 지역지구라는 것이 지정을 해서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도 하고 풀어도 놓고, 건물도 어떤 건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일반법인 민법 같은 거, 사법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지만, 이 공법 같은 거, 행정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그런 게 있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게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야. 그럼 이 법을 왜 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나라 국토는 크게 두 개 지역으로 갈려졌어. 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으로 갈라졌어. 그럼 도시 지역은 뭐냐면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얘기해요. 비도시 지역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지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있는데 도시계획이 수립된 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주상공로,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럼 이제 주거지역에 들어가면 또 주거지역의 종류가 있어. 또 상업지역에 들어가면 상업지역의 종류가 있어. 공업지역도 마찬가지고 녹지지역도 또 세분화돼. 그러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중간에 뭐 준주거지역이라든지 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중간에 있는 뭐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바닥에다가 얼마만한 건물을 지어서 깔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용적률은 높이거든요. 용적률,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이 건물을 깔아가지고서 질 수 있느냐고. 용적률은 높이, 몇 층까지 올려가느냐. 그러면 100평짜리 신도시 내에 택지를 하나 괜찮다 싶어가지고 살 때도 용도 지역을 봐서 바닥에다가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20%냐 40%냐 60%냐 아니면 80%냐 따라서 클수록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용적률은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면 뭐 2층밖에 못 짓느냐. 용적률 100%다. 근데 뭐 500%다. 아니면 뭐 1000%다 해가지고 뭐 100층도 질 수 있다. 그럼 앞으로 그런데 그 용도 지역이 바뀌어서 현재는 10층밖에 못 짓는데 규제 완화 계획이 있어서 뭐 앞으로 30층까지 질 수 있다. 그거를 미리 알아서 판단하는 것도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알아야 될 필요다. 그 다음에 이제 비도시 지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여러분들 아시겠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제일 좋은 땅은 관리지역 땅이야. 그래서 관리지역도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야. 그래서 이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농촌에서도 도시에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공주의 보전 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인 그 땅을 샀을 때는 세종시에 사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외지인이라고 하거든. 그렇더라도 얼마든지 이 관리지역 땅에 가서는 제한 없이 주택이나 거기서 허용이 되는 근린생활시설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관리지역만 건축이 가능하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 내가 찾는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토지를 발견했을 때는 그걸 분석을 해야 돼. 분석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서 남들이 모르는 정보까지 파악하고 이 토지를 갖다가 개발한다든지 좋게 향상을 시켜서 대판다든지 이런 부분에 머리를 쓸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국토계획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도시계획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을 이렇게 이것만 이렇게 좀 빼놓고 설명을 드린다면 도시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그런 부분인데 국토계획은 일반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된 거하고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전국적인 단위의 어떤 계획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 계획 시설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제 도시 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것도 도시계획 시설이야. 근데 이제 이걸 크게 할 때는 이게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 정비 또는 개발 사업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망라해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해서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법률들이 있는데 98개나 있고 이 속에서 지역지구에 제한이 되는
이게 지역주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략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알고서 되는 건 아니고 각 시도와 시군구의 조례까지 이렇게 찾아봐서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파고 들어가서 알 수 없으면은 관계부처에다가 질의를 해가지고서 문서로서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매를 할 때 그 매수 의도자한테 이렇게 장점을 설명할 쪽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토개미 도시개념 이쪽에서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복잡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그 중간에 보면 구성 법률이 있어. 현행 국토개미 이후에 관한 법률은 과거에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일부와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있었어요. 이것이 2002년도에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법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토지를 활용하고 사고 팔고 이럴 때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 뭐 이런 거는 이 자료를 보고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그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릴 때 뭐 인물화를 그린다 아니면 뭐 무슨 석고상을 놓고서 그 소묘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한다 이렇게 할 때 보면 여러분들 밑그림을 그리잖아요. 밑그림을 그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는 집행계획이야. 그래서 이제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대략 또 좀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좀 이렇게 자료를 보시고 언제라도 공부하실 때는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기본과 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법적으로 행정처분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처분은 아니야. 근데 도시관리계획은 행정처분적인 성격이 있어서 내 땅에다가 뭐 도시 도로를 결정한다. 그러면 그 결정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소송까지가 또 가능해. 소송까지도 가능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뭐 공원을 편입시킨다든지 도로에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대개 국가나 지방정부가 토지 수용을 해버릴 수가 있고 토지 수용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제 그때는 땅을 안 낼 수 없으니까 보상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느냐 이런 쪽으로 머리를 써야 되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용어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용어도 좀 대략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하를 좀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많이 확인을 하시고 시사회에 대해서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론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발급 받으시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옛날에는 도시계획 확인을 하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국토계획이라는 게 비도시 지역에서의 계획이 있고 도시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에서의 그 계획도 있으니까 이걸 뭉뚱그려서
그 토지 이용 계획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확인해주는 인원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 자체도 그 시군구청에 꼭 가서 발급을 받았어야 알 수 있는데 요즘에는 국토교통부가 이걸 갖다가 분야별로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부동산 가격도 개별 공시지가부터 표준지 공시지가라든지 표준주택 가격 이런 것까지는 열람을 썼지만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필지만 집어넣으면 다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뭐 다른 토지 부동산에 대해서 견학을 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그 공주시 정안평령리라고 이제 그 거기도 밤나무 과선이 많은 동네인데 그쪽에 그 이게 소하천변에 제가 전원주택 부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개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현장 견학을 좀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확인도면에 보면 729번의 천이 이제 하천이죠. 그 밑에 부건데 사실상 하천이에요, 전부. 이제 지목만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토지 같은 경우도 이쪽 부분은 이제 이렇게 끄트머리가 모양이 안 좋지만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기 이제 2차선 버스 다니는 길이 있고 하천 건너서 보면 이 교회가 있는데 교회 들어가는데 한 6m 수방도로 정도가 된 그 도로 확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원주택지 같은 걸로도 개발한다면은 하천 같은 데에 접해서 뷰가 좋으냐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좋냐도 중요하잖아. 근데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보전관리 지역이면서 그 하천에 굉장히 그 면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한 300평 정도로 잘라더라도 한 3빌 정도는 그냥 괜찮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44번지하고 그 위에 46까지 2번지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떨어진 땅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확보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면 보시다시피 지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이 나오고 면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 공시가 나오고 연도별로도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이 정부가 매긴 집가가 대략 어떻게 변화했다 그런 걸 통해서 이 토지라는 이 지역의 어떤 개발 전망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판단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집가 다음에 보면 보전관리 지역이라고 그 용도 지역이 나와요. 근데 어떤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한 대로 보전관리 지역은 어떤 관리지역 특기로서 보전이 붙었다 하더라도 계획관리 지역만큼은 조금 개발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그 도시 사람들도 농촌에 가서 외지인으로서 얼마든지 건축 주택 같은 거를 짓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물론 다른 것도 이렇게 살펴봐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넘겨보면 이게 뭐 건축법도 있고 국토계획법 이렇게 또 공지지 조례 이런 부분까지 싹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가지고 이게 살펴보면 얼마든지 체제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축사라든지 축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는 안 되죠. 가축 사육 제한적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보전관리 지역으로 이제 표시가 돼서 색깔로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행위 제한 이런 부분까지 일부는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집을 지을 때 바닥에 뭐 얼마를 깔 수 있느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건폐율은 한 20%예요. 보증관리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법상에 국토인 계획법상에 그것만 살펴볼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충청남도니까 충청남도의 조례까지도 봐야 돼. 보전관리지역을 어떻게 충청남도가 규제를 하고 허용하느냐. 그런 다음에 또 공주시 조례를 분명히 확인해야 돼. 공주시 조례를. 그래서 그렇지 않고 국토계획법만 확인해가지고서 아 여기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완벽한 검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지만서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켜놓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것은 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간다든지 아니면 네이버나 그 구글에서 검색가 들어가도 이 부동산을 파악을 하고 부동산 정보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그 홈페이지가 국토교통부 쪽에 굉장히 많이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 이음이란 토지 이용 계획을 열람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것 자체를 열람하고 내가 참고 오시면 돈 없이 돈 안 주고서 인쇄를 뭐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뭐 별거 아니지만 도면을 좀 크게 보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좀 크게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든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좀 이용 부분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딱 그 해당 필지의 지번과 지목과 면적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게 기본 정보가 나오면서 여기서 지역지구 지정 여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주는 것 자체라든지 확인을 해준다는 자체는 이 토지가 용도지에서는 어떤 용도지역에 있는 토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 땅을 예를 들어서 사가지고 산다면은 사가지고서 어떤 종류의 건축물을 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다가 얼마를 깔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 했는 대로 제가 이 건폐율 20% 있잖아요. 그럼 100평짜리 땅이라면 20평을 갖다가 바닥에 깔 수 있는 거야. 나머지는 조경을 한다든지 뭐 주차장 이런 걸로 변화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용적률은 100%쯤 돼. 그러면 2층까지는 질 수 있어요. 2층까지는. 그거를 알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이 보전관리지역이라는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이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내에 있는 토지다. 그래서 만류도 써놓고 여기다가 이 도면까지 이렇게 붙여서 어떤 형상의 지적 도면을 갖고 있는데 축척은 1100분지 1이다. 근데 이게 이제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그 농촌의 경지지역 정리된 데 같으면은 축척이 또 이렇게 1000분의 1 도면이 아니고 더 크게 이제 되죠. 그래서 그런데 축척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도 색깔로까지도 보전관리지역 그 색깔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국토부 쪽에 법이 24개 있고 농림부 쪽에서도 농지법부터 해서 13개 산업통상자원부 쪽 같은 경우도 6개 교통별로도 이제 국토부법이네. 그 다음에 환경부에도 상권보호지역 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13개. 이렇게 해가지고 국방부도 또 뭐 군사시설 보호지역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법을 갖고 있고 기타 부처에서도 8개 이렇게 해서 98개를 갖고 있고 지역지구도 252개 지역지구가 있다.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토지를 갖다가 산다든지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거를 다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기본적인 것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지. 그리고 각 개별법에 따라서도 이렇게 확인하고 묻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군사재를 보호지역이냐 아니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군부대가 옆에 있어요. 군부대가. 그럼 군부대에 있는 땅을 살 때는 그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말로 안 알려줘. 그럼 문서로 하면 돼. 문서로 물어보면 돼. 이 땅이 군사재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땅이 아니냐 물어봐. 그러면 행정관청은 알려줄 필요 있어. 개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용도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진다 했죠. 그러면은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근데 이것이 옛날에 그 국토계획법으로 전환되기 전에 개편하기 전에는 비도시지역이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어. 그래갖고서 용인 같은데 막 그냥 완전히 뭐 이렇게 막 그 계획개발 안 하고 난개발이 되고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것을 해소하려고 이렇게 현재로서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주상공로, 그다음에 이제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크게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관리지역에 일반적으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해서 일단은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한다든지 해서 이 관리지역에 해당되는 비도시형 내 농지라든지 이 전원주택 부지 같은 거를 우리가 고른다 할 때는 일단은 건축물을 그런 대로 좀 질 수 있다 이런 걸 갖다 안심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관리지역 땅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경매라든지 뭐 공매된 땅이 농림지역에 돼 있고 자연환경에 있는 땅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파고 들어가야 돼. 이런 부분은 이용 가치가 있느냐,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여럿이라도 좀 이렇게 도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이 도시지역이나 비도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 나온 거는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계법상에서는 이제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가 있고, 용도 구역이 있어. 그 다음에 그걸 세분화해서 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원이 어쩌니 뭐 이런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용도 지역은 크게 더 나눈 거고, 그 속에서 또 중복 지정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구가 있어. 그 지구도 뭐를 허용하고 규제하고 그런 부분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다시피 개발제한구역 많이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수자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거 해가지고 구역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그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는 토지에 대해서 다 뭐는 허용을 하고 뭐는 규제를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귀찮더라도 확인을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 같은 경우도 크게는 도시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다. 근데 이제 주거지역만 하더라도 또 세분화해서 전용주거지역 있고 일반,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전용주거지역도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 일반도 1종, 2종, 3종까지 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 건축물을 이렇게 보면 점점 이렇게 높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전용 주거지역의 제1종 전용 구역에는 단독 주택 중심이니까 주거 환경은 좋죠.
쾌적하고. 근데 나는 기왕에 그 땅을 사가지고 할 때도 좀 고층으로 질 수 있고 규모도 좀 크게 질 수 있다. 그러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일반 주거지역으로 가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고를 필요가 있는 거죠. 토지도 선택폭이 여러 개 있다면 경매가 나와서 공매가 나왔어도 여러 필지가 있어. 그러면은 주거지역에서도 일반 주거지역의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제일 어떻게 보면 투자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중간적인 성격의 주군이 붙어, 주군이. 그러면 주군이라는 것은 상업지역의 일부 성격도 있고 주거지역의 일부 성격도 있기 때문에 주거 기능에 일부 상업 이름을 좋아한다 해갖고 건폐율도 많이 주고 용적률도 많이 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발품을 파는 것도 좋지만 토지 이용 계획 같은 거를 확인해서 이런 걸 즉각결정 파악해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이 있고 일반 상업지역이 근린 상업지역이 유통 상업지역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니까 돈이 많다면은 중심 상업지역이나 유통 상업지역 이런 데 하는 게 좋지. 근데 나머지 일반 상업이나 근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이 기존의 어떤 그 시장이라든지 기존의 그 구도심권의 그 상업지역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깊이 좀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업지역 같은 경우도 전용공업이나 일반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대개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공장 지으려고 하고 공장 밀집적이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도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개인이 투자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여지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지지역 같은 경우도 보전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보면 생산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이 토지 규제가 조금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구에 대해서도 쭉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도 좀 구역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이런 게 있다 하면서 확인을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하고 용도 지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하느냐 금지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동그라미 독에 친 거는 모두 허용하는 거고 X는 금지를 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하나는 일부 허용하는 거고 삼각형은 시도 조례로 허용 여부로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토지를 갖다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경매를 받는다 할 때는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해서 이거 나는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 단독주택이 어디서 가능하냐 이렇게 볼 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이 있는데 공업지역에 땅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일반 공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에서만 시도 조례로 허용 여부를 위임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도 조례를 확인해서 살 거냐 말 거냐 도전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해야죠. 근데 이제 공업지역에서 전용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못 지니까 여기서 허용을 안 하고 있잖아. 허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전용공업지역 가서 어떻게 토지 어떤 걸 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구나. 저거를 공장으로서 해가지고 공장하는 사람한테 파는 쪽으로만 해야 되지 내가 저기다가 무슨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섞여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는 건축물 어떤 건축물을 종류별로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의 중요한 것은 건폐율 바닥에다가 얼마를 깔 수 있느냐 건폐율이 나오고 그다음에 용적률에 대해서 몇 층까지 질 수 있느냐 몇 층까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제1종 전용 주거 같으면은 100% 해가지고 한 2층 정도 짓는 게 최고 많이 질 수 있는 건데 상업지역의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한 1,500까지 한다. 더 높이 많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얼마를 깔아놓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몇 층까지의 높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용도 지역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는 것은 변론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리 자체는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98개 법률에 대해서 있고 252개 지역지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법령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번 자료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런 법이 있으니까 철저히 어떤 토지가 있을 때는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해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용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번거롭다고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전부 이렇게 해서 관련 법과 그다음에 이제 지역지구에 대한 어떤 제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 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이는 표 22 비도시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유형 이렇게 보면 비도시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관리지역 토지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 토지도 보존관리지역, 통상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좀 큰 땅을 사가지고 그 부동산을 개발해서 판다. 그랬을 때는 이 주거용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산업육통형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게 있고 관광 여러 가지 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큰 면적의 땅을 갖다가 도전할 때는 이런 것까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 토지를 사서 뭔가 좀 사업적으로는 증명해서 확인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 10-27 같은 경우도 지역마다 개발 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규모를 또 정해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표 10-28 같은 경우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 이용 계획만 볼 게 아니라 세금과 부담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토지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상속받은 거 누가 주었다 부부간에 증여했다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이 또 결과적으로 뭉쳐갖고 종합소득세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싼 땅을 사가지고 비싸게 팔았을 때 양도세를 덜 내려면은 비용으로 많이 처리해야 되거든. 비용으로 많이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걸 비용으로 많이 처리할 수 있는 땅이냐를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를 어떻게 부담되고 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했을 때 개발 부담금이 기본적으로 이 일정 면적 이상으로 가면 개발 부담금은 물리도록 돼 있어. 개발 부담금법에. 그 다음에 이제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게 되면 형질 변경에서 바꾸게 되면 전용 부담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투자할 때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치지도 않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는데